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온 박정호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그 주제는 연결이라는 주제인데요. 연결이라는 것은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일 수도 있고, 사람과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이나 유무형의 뭐 그런 것들과 연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플랜트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인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우리 그 생활 속에 대부분의 것이 사실은 플랜트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자기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울산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사업본부라는 데 입사를 해서 그때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경력을 시작한 후에 한 10년 정도 여러 가지 해외 플랜트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생활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사진에서 보였듯이 여러 가지 해양 플랜트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화석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가 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가솔린이나 디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석유화학 제품들의 원료는 전부 다 거의 현재는 그런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화석 연료가 바로 이러한 플랜트를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즉 그 굉장히 오래 전에 동식물이 썩어서 지면 밑에 묻힌 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응을 통해서 그게 원유나 가스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런 물질을 저희가 그 드릴링이라는 빨대를 마치 꽂아서 뽑아내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그러한 그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트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파견도 가고 출장도 가고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후에는 제가 도중에 석사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연구에 좀 더 굉장히 재미가 들리게 돼서 현재는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 기술을 실제로 상용급으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거대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스케일을 키우는 플랜트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공정 설계라고 하는 저희가 굉장히 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공정 설계라고 하고요. 근데 굉장히 플랜트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설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계산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게 결국에 산업에 적용이 되려면 결국에는 경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 연료를 생성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키워 가지고 대용량의 그런 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야겠죠. 근데 그런 생산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즉 100원짜리 물질을 생산하는데 150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생산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성을 파악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을 작은 그런 실험실에서 유리 플라스크 가지고선 실험하는 단계부터 그걸 점점점 키워서 굉장히 큰 플랜트 규모까지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 설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축된 설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그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우리가 플랜트 어떤 공장 설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보안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회사들의 안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VR 장비라고 있죠. 그 3D 그런 장비를 쓰고 실제로 우리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실제 플랜트에 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플랜트를 실제 밸브도 조작을 해보고 운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3D 시뮬레이션 VR 솔루션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연구원을 하고 있지만 또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자격증 관련한 책을 냈었고, 그 다음에 냈던 책이 바로 나는 플랜트 엔지니어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이제 발간에 집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플랜트 엔지니어였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플랜트 엔지니어가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충우돌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공대생들도 사실은 플랜트가 제대로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나중에 공대를 가신다고 하시면 취업할 때 그런 플랜트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대산이나 울산, 여수에 그 3대 이제 석유화학 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플랜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은 상황인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책이 있지만 전공책들이 굉장히 어렵고 뭐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경험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을 내보자 해서 이런 책을 제가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제 나는 플랜트 엔지니어입니다라는 책은 제가 이제 5년 동안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녹여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신입사원 때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제가 그 경력을 쌓고 최종적으로 플랜트 공정 설계를 책임지는 리드 엔지니어로 발돋움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실제 제 경험을 담아서 작성을 했고요. 대상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를 대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뭐 플랜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플랜트란 무엇이냐? 플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플랜트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도 어디선가 뭐 돌아다니시다 보시면은 뭐 엔지니어링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가 만약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랜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플랜트라는 용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런 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물도 사실은 영어로는 플랜트이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사진이 이런 이제 그 치과 임플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플랜트 치과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용어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대한 공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랜트라는 용어가 어떤 것을 이제 심다, 그리고 어떤 심겨진 상황에서 뭐 이게 자라나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사실은 어떤 씨앗을 심으면 이제 자라나서 결국 이렇게 뭐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치아도 이제 뭔가 심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플랜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이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안을 닦고 거기다 기초를 밑에 콘크리트를 이제 채우고 그 위에 이제 각종 설비를 이제 만들어 나가서 결국에는 완전한 이제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라는 용어가 이제 그렇게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랜트라는 것을 조금 누가 이제 플랜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거를 조금 기능적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에너지, 연료, 그리고 어떤 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플랜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플랜트라는 것은 우리 몸도 사실은 어떤 플랜트 기능적으로는 플랜트와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은 거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온도도 체온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출도 되죠. 배출도 되고 뭐 그런 하여튼 우리 몸도 결국에는 어떤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어떤 에너지를 우리 몸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연관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플랜트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에너지를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주변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플랜트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바닥재 같은 것도 다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전자제품 같은 것들 부품 같은 다 전부 다 이제 그런 공장에서 다 어떤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런 플라스틱 의자도 결국에는 원료가 다 플라스틱이고요. 원료를 어떤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의자 모양으로 성형하는 또 공장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플랜트가 있고 이제 그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우리 이제 조명을 밝히는 전기 에너지가 있죠. 전기 에너지도 바로 이제 플랜트에서 발전 플랜트에서 어떤 뭐 원유 아니 그 기름이나 가스를 태워서 만든 이제 그런 에너지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화석 연료 활용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온실가스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그린 수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요새 이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 넥소 차가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만든 넥소 차가 바로 이제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수소차를 운행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수소를 어디서 충전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런 충전 스테이션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뭐 기본적인 전통적인 연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전부 다 이제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플랜트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제 배 모양 있죠? 배 모양의 이게 바로 이제 원유를 이제 실어 나르는 원유 이제 운반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일부 이제 경질료와 가스가 생산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고갈이 돼서 현재는 이제 거의 이제 다 고갈이 된 상태고 그 대신에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묻고자 하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원유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원유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런 원유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로 이제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로 어떤 뭐 자동차에 넣거나 뭐 어떤 연료로 쓸 수가 없어요. 다양한 물질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이제 분리를 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원유 정유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SK라든지 S-오일, 뭐 현대오일뱅크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원유를 분리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분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솔린과 디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유 안에 가솔린과 디젤 뭐 이런 것도 들어 있지만 다양한 다른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 가운데를 보시면 제일 끓는 점 차이로 이제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이제 LPG 같은 것들은 다 맨 위로 나와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이제 활용하는 LPG 가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야외로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져가면 부탄가스 통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이제 부탄가스가 바로 이 원유 증류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LPG가 가장 가벼운 물질에서 맨 위로 나오게 되고 그 밑으로 나오는 게 가솔린, 그 다음에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나프타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나프타라는 물질은 굉장히 우리
그 자동차에 넣는 이제 가솔린, 그 휘발유와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 이제 그 나프타라는 물질을 이제 가열을 하면 다양한 물질로 또 쪼개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물질은 탄소와 이제 수소로 이루어진 이제 탄화수소 물질인데, 탄소가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 가솔린이나 나프타 같은 경우는 탄소가 10개 내외 정도로 굉장히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열을 이제 굉장히 심하게 가하게 되면은 다양한 물질로 쪼개지는데, 그 물질이 쪼개진 걸 가지고 또 다시 결합을 하면 이런 이제 플라스틱 원료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나프타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솔린보다는 좀 더 무거운 물질인 이제 등유. 등유는 이제 보일러 이제 그 연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등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경유.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솔린 자동차보다 굉장히 그 소음이 좀 많이 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압축을 시켜서 점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압축으로 인한 약간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디젤차의 엔진은 더 강력하게 만들어집니다. 가솔린보다 더 타기가 어려운 이제 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유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무거운 중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박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스팔트 물질입니다. 아스팔트 물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로 포장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플랜트라는 것은 이 정유 플랜트를 예시를 들면 어떤 원유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플랜트 공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나프타라는 물질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다시 결합을 시키면 이제 그런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원료를 또 굉장히 다양한 물질과 또 조합을 하면은 더 많은 이제 석유화학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뭐 이런 이제 나일론 소재의 그런 티셔츠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닐 봉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 이제 바닥재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목재 같은 것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목재들이 상당수가 지금은 이제 이런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 많이 대체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물병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 이제 이런 나프타를 결국에 원유부터 출발해서 나프타를 또 쪼개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이고, 뭐 레고 장난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대부분이 플랜트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정유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원유나 가스를 이제 뽑아내는 이제 오일 가스 생산 플랜트인 거고, 그 우측 밑으로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원유가 그쪽으로 가면은 다시 또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그 화학 플랜트를 운영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런 그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대기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수질, 뭐 수처리 그런 오염 대기 기체나 뭐 액체 상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환경에 버리면은 이제 전부 다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환경 플랜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물이 그렇게 엄청 충분한 국가는 아니지만 중동은 정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 소금기를 제거한 다음에 담수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식수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는데, 그런데 공업 용수로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담수 플랜트도 결국에는 그거를 거꾸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오일가스, 석유화학, 그리고 뭐 담수 플랜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플랜트들은 굉장히 많은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장치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돌아갑니다. 특히 이제 펌프 같은 경우, 압축기 뭐 이런 이제 전기를 넣어야지만 돌아가는, 뭐 우리 가정에서는 뭐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기를 넣어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핵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발전 플랜트죠.
발전 플랜트에서 이제 생산이 된 전기는 각 플랜트에 공급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발전 플랜트에 저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데, 발전 플랜트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 발전 플랜트에 필요한 원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연료가. 즉 그게 바로 또 이제 오일가스 플랜트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가스와 그런 그 기름 원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굉장히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존의 석유와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 플랜트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까지, 이런 다양한 플랜트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플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플랜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그 플랜트란 거대한 설비를 과연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바로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도면이라든지 어떤 계산을 하든가 문서 작업을 하든가,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장치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장치가 어떤 크기의 장치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얼마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설계 엔지니어링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제품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플랜트를 건설하는 회사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 이제 그 회사들은 제품 이런 펌프나 뭐 장치들 이런 것들을 자기는 그 본인들이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다 만들어진 제품이나 그리고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이제 어떤 장치의 이제 어떤 크기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펌프만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어떤 이제 밸브만을 이제 그 유체, 그러니까 그 액체나 가스의 흐름을 막거나 여는, 뭐 쉽게 말하는 우리 가정에 보면 수도꼭지가 바로 밸브입니다. 밸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밸브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뭐 조명을 만드는 회사가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각자 다 그런 주문서를 보내서 이제 가장 기능은 적당하면서 저렴한 제품을 다 사옵니다. 사오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이제 있는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거대한 플랜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구매, 건설 단계 EPC라고 합니다. EPC라고 하는데, 그런 EPC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플랜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그 플랜트의 이제 공정을 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어떤 이제 물질이 들어가고요. 우측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림은 이제 하나의 또 플랜트예요. 플랜트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을 플랜트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의 그것을 플랜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강연에서 이제 그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 또 사실은 플랜트와 또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게, 그 인공위성도 사실은 어떤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선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안에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해서 뭐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뭐 신호도 이제 처리를 해서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밑에서 신호를 또 받아서 또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하여튼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 그 안에 그 가운데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스와 액체가 혼합된 어떤 물질이 들어온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리하고 싶다. 분리해서 그거를 액체는 좀 더 세게 좀 멀리 좀 보내고 싶다 할 때 필요한 이제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가스나 액체 혼합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가스랑 액체를 분리를 해야겠죠. 근데 분리 가운데 이제 그 원통형으로 생긴 것이 바로 이제 가스 액체 분리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물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병 보시면은 위에는 기체가 있고 밑에는 액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체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가고 액체는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중에서 기체는 위로 이제 생산이 되게 되고 그 액체는 밑으로 나가게 되죠.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플랜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스는 위로 가서 이제 나가게 되고 밑으로 나오는 이제 액체는 우리가 좀 더 굉장히 멀리 보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펌프라는 장치입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은 이제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바로 이제 펌프인데요. 우리 이제 심장이 역할이 결국에는 이제 산소가 우리 온몸에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산소를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결국에 피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빠지고 산소는 다시 녹고 그 결국에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건데 바로 이 펌프가 그런 그 순환하는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펌프는 이제 액체를 이제 뽑아낸다고 하면 기체를 이제 순환하는 것도 압축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쉽게 이제 뭐 선풍기나 뭐 환풍기 이런 것도 사실은 또 그런 그 기체를 그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프로펠을 돌려서 기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펌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체와 액체가 다른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혼합물을 기체, 액체에 분리하고 액체는 좀 더 에너지를 줘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플랜트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작업을 바로 이제 설계라고 하는데 이런 설계 작업은 한두 명이 이제 그런 거대한 플랜트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1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프로세스 설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얼마나 가열해야지 기체가 되고 얼마나 냉각을 해야지 액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물질이 얼마나 흘러가게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얼마의 크기의 그런 파이프라인이 필요할지 그런 사이즈를 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랜트라는 것이 어떤 원료가 들어오면은 원료나 에너지가 들어오면 잘 활용해서 제품이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크기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수행하는 업무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물질이 우리가 100을 흘릴 때도 있지만 50을 흘릴 때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뭐 욕조를 채운다고 하실 때 욕조를 굉장히 빨리 채우고 싶다 하시면은 뭐 그 수도꼭지를 완전히 풀오픈하고 그렇게 채우다가 마지막에 살살 적당히 채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줄여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밸브입니다. 그래서 밸브도 그런 수도꼭지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이제 베란다에 있는 이제 수도꼭지 돌리는 그 형태의 수도꼭지가 있고 가정에서는 위아래로 내렸다 하는 그런 수도꼭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밸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브도 그런 종류의 기능에 따라서 맞춰서 잘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제어를 하고 이제 가스는 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압력계라고 또 있죠. 압력계라는 것은 이제 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압력계는 사실은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압력밥솥을 활용하실 때 그거는 결국 가열을 해서 압력을 올려서 밥을 굉장히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이게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터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계측을 하는 그거를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압력밥솥 같은 고급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그런 압력을 측정하는 것들이 다 이제 내장이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압력을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 파이프가 터지거나 이제 그 뭐 유출이 돼서 화재 폭발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압력계고, 이제 밑에 이제 그 액체 이제 펌프 위에 이제 그 나가는 것 쪽을 보시면은 유량계라고 있죠. 유량계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스 검침을 하실 때 매번 이제 한 달마다 그 숫자를 읽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량계입니다. 이제 그 유량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걸 누적해서 보여주는 유량계고요.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이제 활용된 유량계 같은 경우는 단위 그 시간당 얼마나 흘러가는지 얼마나 동일하게 흘러가는지를 측정하는 유량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얼마나 흘러가는 측정하는 것도 유량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 각종 장치는 각 전문가가 다 그 설계를 잘 해야지만 전체 플랜트가 제대로 운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플랜트를 이제 그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들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우선 제일 왼쪽 그룹에 발주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발주자는 이제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유를 들어와서 그거를 중류해서 이제 판매하는 SK나 S-오일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플랜트를 자기네들이 직접 짓지 않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나 건설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플랜트를 이제 짓는 거죠. 마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전자라고 할 때 이제 차량을 이제 현대차에 만들어 놓은 그 차를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회사입니다. 어째 왼쪽에 그래서 이제 회사들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회사들이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해외 그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SK나 뭐 그런 S-오일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발주자. 중간에 있는 계약자가 바로 이제 그런 플랜트를 건설하는 EPC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도 회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가 다녔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GS 건설, 이런 뭐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플랜트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GS 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플랜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맨 우측에 이제 벤더라고 있는데요. 이 벤더 회사들은 무엇을 하는 회사냐? 혹시 벤더가 무엇을 하는 회사들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벤더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제 그 플랜트 건설 회사는 사실은 그거를 그 작동 펌프나 밸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다 사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벤더라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 가운데 계약자는 결국에 돈을 주고 그런 장치 부품을 다 사와서 조립을 해서 플랜트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플랜트 엔지니어, 제가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개드리는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제 미얀마의 가스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가스가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이런 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그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서 이런 가스전을 발견을 해서 이제 현재 굉장히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지금 한 3천억 원 이상의 그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이제 이익을 이제 그 얻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그 내용은 그 그림 왼쪽 밑에, 그러니까 우측 밑에는 이제 그 미얀마 그 영토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영토 왼쪽에 바다 쪽에 보시면은 뭔가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가끔 이제 뭐 영화 뭐 광구 뭐 칠광구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 광구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 가스나 오일이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땅을 우리가 우리 뭐 동을 정하듯이 그렇게 그 구역별로 나눕니다. 구역별로 나누고 어떤 이제 그 해외 회사나 자국 어떤 자원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와서 여기 한번 오일이나 가스가 있는지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 정부에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일정 비용을 받고 그 땅을 탐사할 수 있게 이제 그 허가를 해줍니다. 탐사권을 주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탐사를 할 때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탐사를 합니다. 뭐 초음파나 지진파를 쏴서 이제 돌아오는 파를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실제 땅 밑에 수백 킬로 밑에 얼마나 이제 그런 그 가스나 원유가 묻혀 있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플랜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유나 가스를 실제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지 실제 밑에 가스나 원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파봐야겠죠. 그냥 파내면은 파서 한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빨대를 꽂아서 마치 그 뽑아내는 것처럼 드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파 내려가서 실제로 가스가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광구 이제 그 탐사권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탐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한 번 그렇게 그 뚫어보는데 10억 원 이상의 굉장히 고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수백 번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와중에도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거의 이제 돈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지쳐가고 있는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제 굉장히 큰 가스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가스 플랜트가 바다 위에 건설이 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가장 크게 있는 그 설비가 바로 가스를 채굴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설비인데 우리가 이제 원유를 작가도 채굴을 하면은 원유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스도 마찬가지나 가스도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스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스는 사실은 이제 밑에서 바로 파나게 되면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 그리고 원유 그리고 모래도 같이 딸려 나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H2S 뭐 이런 그 유독 물질 같은 것도 같이 나옵니다. 밑에다 같이.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내야지만 우리 가정에서 비로소 가스레인지를 켜고 보일러를 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플랜트입니다. 플랜트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생산된 가스는 결국에는 중국까지 가야 되거든요. 미얀마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가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가스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가 이제 운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되면서 이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트에서 압축기라는 장치, 아까 이제 펌프라는 장치가 그 어떤 액체를 이제 에너지를 이제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이 압축기 장치는 이제 거기에 기체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까지 파이프라인 통해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림 보시면은 뭐 다양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적혀 있는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탐사하면서 이제 그 가스전을 이제 어디 이제 굉장히 큰 가스전을 발견했다 하면은 과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아까 그림으로 잘 안 보여서 그랬지만 거기다 이제 철 구조물을 놓고 위에다 플랜트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배 모양의 플랜트를 놓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굵직한 결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결정 타입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자세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치 나무 그림을 그릴 때 땅을 그리고 어떤 나무 몸체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잎사귀를 그리고 점점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려가 나가는 것처럼,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음에는 굵직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점점점 자세하게 그려내서 결국에는 실제 우리가 그 필요한 장치를 다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은 비로소 다양한 장치나 밸브들을 이제 사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에 있던 이제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이제 그 플랜트에 어떻게 플랜트가 이제 그 설계되고 준비되고 지어지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탐사를 해서 자원 탐사 회사가 이제 거대한 가스전을 발견을 했죠. 그 회사는 이제 가스전에서 이제 가스를 뽑아줄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지어줄 이제 업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이제 입찰 공고를 냅니다. 이런 플랜트가 우리가 필요하니 이제 각종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는 입찰을 해라. 그래서 입찰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플랜트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설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스전 아까 탐사 회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억 불에 그 우리는 그 지어줄 그 20억 불 정도의 플랜트, 그보다 더 싸게 지어주면 더 좋다라는 조건을 건다고 하면은 다양한 회사들은 가능하면 낮은 가격을 써야지만 다른 회사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입찰 준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이런 플랜트를 지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추산을 하게 되죠. 그런 추산을 하게 된 가격을 가지고 회사의 이제 사장은 이제 그거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각 다른 회사와 이제 그 금액을 열어 보았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면 그 회사가 이제 낙찰이 돼서 이제 실제 플랜트를 설계하고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계약자 선정과 통보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플랜트를 수주를 했다, 플랜트를 이제 우리 회사가 짓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 지을 이제 팀이 꾸려져야 되겠죠. 그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됩니다. 이제 그 플랜트 회사는 보통 어떤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서들은 어떤 부서는 이제 기계 설계를 하는 부서고, 어떤 부서는 뭐 전기 설계를 하는 부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플랜트 프로젝트가 이제 그 수주가 됐다고 하면은 각 그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 뭐 더 많으면 대여섯 명씩 이제 그 선발이 돼 가지고 프로젝트 팀이라는 거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제 한 5년 동안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전담을 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가장 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분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전체를 다 총괄 관리하는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설계 이제 그 또 설계에 또 매니저가 있을 것이고 구매 매니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사 건설하는데 매니저가 다 있을 것이고 그 매니저 밑에는 각종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이 다 또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팀은 이제 비로소 플랜트 설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 회사 사람들과만 같이 한 게 아니라 해외 플랜트 선진 회사랑 협업을 해서 했던 플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공사할 때 이제 프랑스로 이제 파견을 가서 6개월 정도 파견을 가서 이제 협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엔지니어들과 이제 그런 플랜트의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매일 이제 플랜트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도면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서 건설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 일이고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하루 이런 복잡해 보이는 도면들을 맨날 만들고 그리고 설계하고 각종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여튼 좀 힘든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림이 그려나가서 결국에는 플랜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던 이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또 특히 또 외국인이랑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매일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친절하게 토익에서 이제 그냥 그 친절한 영어가 아니라 여기 외국인들은 전부 다 이제 해외 각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이제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였으니까 프랑스 엔지니어 그리고 또 뭐 나이지리아 엔지니어도 있고 뭐 동남아 엔지니어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의 엔지니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영어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그럴 만큼 자충우돌 하면서도 내 외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평면 도면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3D 형태로 이제 플랜트 3D 형태로 설계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3D 형태로 이제 모델링이 돼 있죠. 실제로 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파이프를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플랜트 형상처럼 3D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아니면은 수학 계산으로 다 한 거 그걸 가지고선 기반을 했고 3D 모델링을 했다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어떠한 그 이제 시뮬레이션의 일종이거든요.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걸 제작을 해서 그거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예시는 이제 어떤 이제 쇠 용기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그런 오일 탱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오일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오일을 떨어지면은 그거를 다 잘 받아가지고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아까 폐수 처리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탱크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플랜트 바다 위에 건설된 플랜트 가장 바닥에 설치된 탱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밑에 고이는 그 오일을 이제 밑으로 우리 화장실에서 이제 물 이제 배수구로 빠져서 자동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수 그런 관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폐수 처리를 할까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그런 배관을 파이핑을 연결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그냥 그 오일이 많이 떨어지면 그 이제 그 휴대용 펌프를 들고 와서 그 간헐적으로 뽑아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원래는 이걸 다 이게 파이핑으로 다 연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안으로 이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작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 뭐 밸브도 있고 펌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혼합물을 앞 가운데 용기로 유입을 시킬 때 어떤 밸브를 먼저 열고 닫고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우리가 뭐 기계를 가동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죠. 갑자기 막 무리해서 가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하가 잘못 걸려가지고 고장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열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절차대로 하게 되는데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트는 더욱 중요하게 절차별로 너무 많은 물질을 한꺼번에 밸브를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하면은 이제 그런 압력이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차서를 만드는 이제 운전 절차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런 빠지선이라고 하는 또 일종의 배인데 그걸 타고선 이제 우리 설치될 곳까지 이제 플랜트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했던 이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인데 이제 그걸 끌고 가게 돼서 실제 현장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설치가 되면 이 플랜트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측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배에서 사람이 살면서 전기 처음에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랜트를 살려나갑니다. 계속 살려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동이 돼서 가스를 생산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플랜트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실제 가스가 제대로 나기까지 이제 서포트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망망대해 위에 있는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제 헬기를 보통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헬기가 또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사진 보시면은 사람이 어떤 안에 물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헬기 모형의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기중기로 이제 수영장에 빠치면은 거기서 이제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 훈련하면서도 굉장히 물도 많이 먹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훈련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훈련을 거쳐서 이제 그런 플랜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기를 타고 이제 플랜트에 가게 되고요. 이제 플랜트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 이제 설비거든요. 이제 뭐 우리 이제 일과처럼 뭐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운전이 되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우리 집안의 냉장고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이제 플랜트는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다고 해도 어떤 곳곳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만약에 이런 해상 플랜트 파견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 달 동안 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뭐 24시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교대를 하는 거죠. 저녁에 교대하는 사람들은 또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2, 3교대를 통해서 계속 일을 사람들이 하면서 플랜트는 계속 가동을 시켜 나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에 일어나는 삶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는데 또 이게 플랜트가 이게 또 아까 이제 보셨듯이 굉장히 작은 그런 설비 안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데서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또 할 게 많이 없어요. 플랜트 안에서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제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많은 영화를 다운받아 가서 매일 저녁에는 그거 이제 보면서 여가를 보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조롭지만 매일 제 역할을 해야지만 플랜트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루틴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플랜트에 있을 당시에 한번 크게 좀 뭔가 문제가 하나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보통 플랜트에 보시면은 불타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불타오르는 게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이제 그 불타오르지 않고요. 어떤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엔 불타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뭐 누출이 돼 가지고 플랜트를 빨리 끄고선 그 안에 있는 걸 빨리 불어내야 된다라고 할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이거의 제품의 그 퀄리티, 질이 판매할 수준이 안 된다면 그거 뭐 태워버리든가 뭐 해야 되고 뭐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스를 태워버리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플레어 타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는 가스를 전부 방출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플랜트에서 그 6시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비상 이제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비상벨도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비상벨부터 굉장히 크게 울리는 비상벨이 있는데, 제일 이제 그 큰 비상벨에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생겼구나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면은 바로 그 즉시 아까 그 어떤 그 집합소가 있습니다. 플랜트에도 바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집합소가 있어요. 거기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상황을 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상황이 이제 어디 누출이 발생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불어내느라고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그 작은 가스 누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것만 이제 그 플랜지만 잘 조여가지고 가스 누출만 방지하고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는데, 아무튼 비상 상황에서는 그렇게 방출을 다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좌충우돌 끝에 이제 비로소 이런 플랜트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고 가스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가 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굉장히 좀 플랜트 그리고 플랜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좀 표해드렸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